오늘날의 인플레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에너지원을 만들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흐름의 과정에서 변환과 폐기 관련된 비용도 계속 상승한다. 그 결과 에너지의 가격은 끝없이 상승한다. 에너지 환경이 완전 고가를 향해 다가감에 따라 인플레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실업이라는 것도 엔트로피 과정의 일면이다. 에너지가 빨리 고갈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준실업 상태에 빠진다.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면 범죄 방지나 공중보건을 위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정부는 이 부문에서도 더 많은 짐을 떠안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불러오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물질적 진보는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패러다임을 신봉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과 기계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인간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또는 다른 어떤 에너지라도 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 전체 환경은 더 큰 무질서와 쓰레기가 생겨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물질적 진보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고전 경제 이론대로 하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에너지 자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가 미국의 농업 시스템을 부러워한다. 미국의 농업 기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농업은 인간이 고안해낸 영농 방식 중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다. 소 한 마리에 쟁기를 매서 밭을 가는 농부는 기계화된 현대 미국의 대형 농장주보다 투입된 단위 에너지당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구식 농부는 자신의 에너지 1칼로리당 10칼로리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나 미국의 농부는 자신의 인력과 영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의 에너지를 투입함으로 10칼로리를 사용하여 1칼로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비료나 농약의 사용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벌레 등을 죽여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 결과 토양은 피폐해지고 침식도 가속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사회와 농업 양쪽으로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농업을 관장하는 기구는 더 비대해지고 중앙집권화되며 영농기업도 비대해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과정의 마지막 희생자는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려고 줄을 선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수송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주요 수송수단과 이들의 제작과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는 미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41%를 먹어 치운다. 미국의 수송체계는 철도에서 승용차, 트럭, 항공기로 변해왔다. 오늘날 여객과 화물 수송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승용차와 트럭은 다른 수단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미국 소비자는 지출의 25%를 자동차에 소비하는데 이는 먹거리에 쓰는 것보다 많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미국인은 전보다 점점 더 먼데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사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재산 피해는 미국이 겪은 어떤 전쟁 피해보다도 끔찍하다. 매년 5만 5천 명이 사망하고 500만여 명이 불구가 된다. 건강 및 재산상의 손실도 다른 모든 범죄에 따른 손실의 10배다. 고속도로가 등장함으로 인한 환경 피해도 엄청나다. 도로는 너무 빨리 늘어나서 이제 전국 53개 주요 도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만 명 정도가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당한다. 마지막으로 오염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미국 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60%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 나른함을 느끼고 과민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토하고 심한 경우 마비, 경련, 혼수 상태를 보이는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혈중 납 농도가 정상화보다 높다. 대부분의 납 중독은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다. 도시는 수백 평방마일의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몰려 사는 형태의 사회조직이다. 도시는 화석 연료 시대와 함께 태어났다. 이렇게 대도시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크게 바뀐 데 기인한다. 도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대량 주입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도시 기반 시설 와해를 막기 위해 노후시설 교체, 수리, 유지 보수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대량 에너지가 유입됨으로 인해 도시의 생태계는 큰 변화를 초래한다.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고 대기오염도 심각해진다.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도시 사람은 암이나 기관지염 등 질병 발생률도 높다. 자살률이나 범죄율도 훨씬 높다. 도시의 환경으로 인해 인간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정치 참여의 길을 막기도 한다. 높은 에너지 흐름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의 무질서를 흡수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도시의 유용한 자원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자체 유지 비용의 증가는 도시를 파산지경으로 내몬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도시 환경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미군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단일 에너지 소비기관이다.
또한 에너지와 함께 물질과 인력도 소비한다. 사람들은 국방 예산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업이 증가한다. 국방 예산을 통해 창출되는 직업은 자본 및 에너지가 고도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비 지출은 또한 인플레를 유발한다. 왜냐하면 군 장비의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재생 불가능한 광물 자원과 임금이 지급되지만 이들 제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을 더 쓰면 쓸수록 세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된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위협을 느끼는 소련도 나름의 신무기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무기 체계란 결국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에너지 흐름이 큰 체계라는 뜻이다. 에너지 흐름이 집약되면 될수록 전쟁은 더욱 잔혹해지고 비인간적으로 된다. 옛날에 군인들은 밥을 먹고 이동했지만 오늘날의 군대는 기름을 먹고 움직인다. 국방부가 매일 소비하는 석유의 90%는 항공기, 미사일, 함선 등의 연료로 사용한다. 엄청난 연료를 사용하는 군부는 석유 자원을 찾는데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방부만 높은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려 한다면 다른 사회 분야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해외 주둔 미군이 늘어감에 따라 팽창하는 군부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전쟁 준비는 인간 활동 중에서도 가장 크게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미사일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다. 파괴를 위해 사용하거나 고물이 되도록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쓸 쟁기를 빼앗아 칼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오랫동안 교육자들은 학습 과정이 마이너스 엔트로피의 생산, 즉 더 큰 질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제2법칙의 유일한 예외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이버네틱스와 현대정보이론이 도입되면서 과학자들은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일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일정한 엔트로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활동의 주요 목표는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인간은 유효한 에너지를 찾아내고 그것의 처리 능력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환경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더욱 복잡한 정신적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지금도 인간의 정신은 더 많은 유용한 에너지를 변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 분류, 저장, 활용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컴퓨터화된 사회는 점점 더 빨라지고 에너지 흐름이 커지면서 무질서를 더욱 많이 발생하게 한다. 컴퓨터가 작업을 효율화시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사회는 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스템은 전체 기능이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다운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인간이 기술의 볼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입수 가능한 정보가 많을수록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결정 내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상태를 정보 과부하라고 부른다. 정신질환이 정보혁명과 나란히 급증하는 문제에도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정보혁명은 교육에서 유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육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식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학습장애, 학교폭력, 잔혹행위 등도 부산물로 탄생했다. 오늘날 병원은 첨단 진단 및 치료기기로 넘친다. 이 때문에 의료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다. 집중화, 전문화, 정밀한 기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분야처럼 의료도 엔트로피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5에서 85%는 치료가 필요 없거나 약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에 걸린 경우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서 애초에 환자를 병원으로 오게 만든 병보다 더 큰 병을 환자에게 안겨준다. 오늘날의 의료행위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키는지 모두 알 방법은 없다. 그러나 환자 5명 중 1명은 치료로 인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걸린다. 현대의학의 개가로 평균 수명의 증가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0년간 늘어난 평균 수명에 기여한 요소는 개선된 위생 상태와 영양 공급이라는 것이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측면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오염이다. 엔트로피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고도산업 사회에서 누려온 높은 생활 수준과 방대한 에너지 흐름의 대가를 만연하는 질병과 죽음으로 치르고 있다. 오염이란 사회의 에너지 흐름에서 축적되는 분산 에너지로 에너지 흐름이 크면 클수록 오염도 커지고 죽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다.